안녕하세요.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정말 시작이 된 것이죠. 이미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가 크게 늘 것이다. 소비 개선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는 미국 증시를 뒤쫓아 닷새 연속 올랐었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전일까지 무려 나흘째 이어졌었죠. 2040선 정도에서 갭상승 시작했는데 거의 고점인 2050에 육박할 정도의 지수대에서 끝을 냈습니다. 한 달 만에 코스피는 다시 2050선, 박스권 마의 상단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코스닥도 바닥권, 특별히 장중에 500선까지 얼마 전에 내줬었잖아요. 근데 일단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반등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12월에 산타랠리가 와줄 수 있을까요? 2050은 상당히 우리가 힘겨워했던 그런 지수대입니다. 여기에서 레벨업이 되지 못하면 다시 지겹지만 박스권을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추세 상승이냐, 다시 박스권이냐, 걸림돌에 놓여있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부터 다시 보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2030포인트대 굉장히 매물대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모두 갭으로 뚫으면서 시작했었네요 라고 하셨고, 연말 랠리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셨습니다. 정혜훈 팀장님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 김영겸 팀장님도 IT 얘기하셨어요. IT 섹터 상승 및 코스닥도 역시 IT 부품주 강세였다. 그리고 안상현 대리님은 연말 랠리 기대감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어제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전일 리뷰에서는요, 연말 랠리, 쌍끌이 수급, IT의 강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승 차장님은 긍정적인 분위기네요 하시면서 2050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정혜훈 팀장님은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데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이틀 연속 선현물 같이 사주고 있죠. 연말 랠리 기대감 생깁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IT, 중소형주까지 주목하자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기관 특별히 증권사,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쪽, 그리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여부를 확인하자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산타랠리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유로존 성장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두 가지 변수 제시하셨네요. 특별히 오늘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만나러 석관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안정했던 수급도 조금 안정화되는 듯하고 코스피도 2050선에 육박할 만큼 올라왔습니다. 산타랠리가 지속된다라는 프리뷰 내용 주셨네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그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따라 2045까지 성큼 올라섰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은 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이었고, 유로존 쪽은 지금 경기 체감 지수 개선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야간 선물은 270.05로 2045선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장 프리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추수감사절 시작으로 금일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반영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해주는 그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나흘 연속 동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동안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코스피가 예외 없이 평균 4%가량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변수는 그 유로존 역시 그 연말 랠리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먼저 유로존 그 불균형 해소 요구 및 독일 최저 그 임금제 시행이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로존 내수 경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둘째로 그 독일 일간지가 27일에 3차 LTR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거 유로존 유동성 공급이 지수 레벨업으로 연결이 되었고, QE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적 변수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국내 주식은 실적을 바탕으로 종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연말 쇼핑 시즌 수혜주인 그 한세 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등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IT 업종 중에서도 뭐 수급이 타이트한 카메라 렌즈 쪽인 그 자화전자, 뭐 세코닉스 등 이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성장성이 가파른 그 3D 랜더 업체인 SPI, PSK, 뭐 워닝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산타랠리 얘기를 사실 오늘 빼고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연말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추가 상승 내다보고 계십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코스피 지수 현재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과대 낙폭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이 205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고점이었던 2060선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세실업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IT 부품주 가운데 섹터별로 왜 사야 하는지 사야 할 만한 그런 종목들까지 콕 집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승영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 휴장했던데 유럽은 지표 개선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만 약간 의외의 부분이 영국이 어떤 주택에 대한 부양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예금 금리까지 가져갈 것을 시사하면서 굉장히 부양 기조였었는데 어떻게 영국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간밤 글로벌 시장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 뭐니뭐해도 이제 그 유로존 쪽으로 많이 쏠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에 계속되는 개선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한동안 유로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뭇 다소간 좀 시장에 묻혀버리는, 관심에서 좀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유로존에 많이 쏠렸다라는 것. 근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좀 다소간에 이제 한 방향의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조금 좀 다소간에 이제 시장을 좀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떤 그 선행 지표들, 후행 지표는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후행 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행률은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 지표는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후행 지표도 돌아서면서 시장 어떤 그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그 기여를 하면서 시장 내 모멘텀,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까지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일단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로존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전문가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미국 쇼핑 시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늘 저녁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그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영업을 안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올해 정도부터는 이제 그 저녁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이제 문을 연다, 세일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미 제가 접한 바로는 거기에 있는 어떤 매장들 지금 줄 행렬 지금 대단하다라는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곧바로 미국의 쇼핑 시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쪽을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 전략하고 상관없이 일단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유통업체가 1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 상당 부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의류 쪽하고요. 그 다음에 IT 전자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할인율 어느 때보다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장 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부분
제품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상품권의 매출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사람들, 실질적으로, 가장 연말에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이제 기프트 카드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상품권이 되겠는데요. 이미 상품권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아이팟이나 뭐 이런 그, IT, 스마트 기기들 쪽이다라는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프트 카드의 매출, 제가 왜 관심 있게, 그리고 왜 주목을 해서 보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당장 매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선물을 주고받으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제품의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미리 현금을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것, 현금 매출을 이미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유동성 입장에서 본다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떤 그 재무 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물론 이제 그 향후에 이게 채무로 남아서 결국 이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지만요. 당장은 어쨌든 현금 흐름에 매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업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프트 카드에 대한 선물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이 유통업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유통업종에 대한 차별화. 요즘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오프라인 매출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가 결국은 온라인에 대한 매출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근데요, 재밌는 부분은요, 오프라인 매출이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제품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럭셔리 제품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정말로 사고 싶은 뭐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온라인 매출의 강점은 아무래도 그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가격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의 어떤 그 프로모션에 대한 진행 사항을 잘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출 증가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경기 회복기, 온라인 매출의 증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홈쇼핑주 그리고 온라인 매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장 얘기를 해보죠. 사실 변동성도 상당히 컸었고 수급도 좀 약했었는데 그 불안정한 수급은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50을 돌파해서 진정한 레벨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 하시는 혹시 변수가 있으신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제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출을 이제 그 주로 해서 말 그대로 뭐 샌드위치 경제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자국 내 그 보호무역 그리고 자국 내 그 고용 확대를 위한 제조업에 상당 부분 관심들을 많이 끌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자국의 환율의 어떤 그 인위적인 절하 움직임들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엔화도 그렇고 달러화도 그렇고 유로화 역시 뭐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국 내 어떤 그 환율의 인하 상당 부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원화의 환율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뭇 좀 모자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랄지 이제 그 유로존이랄지 일본의 어떤 그 환율, 인위적인 환율 절하 정책 때문에 우리 시장, 우리 원화의 환율이 절상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12월 두 번째 주죠. 한국은행 이번 12월 달에 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금리를 이번에 좀 전격적으로 좀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문제점, 어쨌든 수출 환경이 그렇게 썩 지금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 실적에 뒷받침이 안 돼준다면 우리 시장 2050선에서 계속되는 어떤 혼조 양상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뭇 어떤 그 방향성이 다소간 제 개인적인 판단은 환율의 문제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지워버릴 수가 없는 듯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N달러에 대한 전망도 얘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도 어제 이미 조금 예고편이 나왔지만 장기 소외된 IT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IT도 봐야 되고 유통, 특별히 아까 홈쇼핑주의 선전 배경도 얘기하셨는데 더 폭을 넓혀본다면 온라인 전자결제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패션, OEM.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알것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자결제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전자결제주 가격면으로 봐서 상당 부분 가격 메리트 이제 있는 만큼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연말 결제 어떤 그 사이버 관련된 매매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어갈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 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랄지요. 모든 이슈들이 결국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계속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계절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 결국은 소비, 유통 관련주 계속 관심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중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 시간 되면 환율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전일 수급 특징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표 정리된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나흘째 쌍끌이 매수. 자, 보십시오. 공통된 것을 찾으시오. 뭐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인 삼성전자, 기관 두 번째 줄에 삼성전자. 똑같이 샀네. 또 있죠. 삼성. 네, 외국인이 네 번째 줄에 삼성전기 샀는데 기관도 또 세 번째로 많은 매수로 삼성전기. 자, 그 밖에도 IT가 많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샀고요. 기관은 LG전자를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IT가 이래저 강세를 보였구나. 대표주들이 베스트 5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어제 장중에 70만 원 돌파시킨 것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GKL도 지금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기대감 있죠. 어제 외국인들이 다섯 번째로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다시 신고가를 조심스럽게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지 보시죠. 외국인이 서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 사실 매수 강도나 매수 금액, 양으로 본다면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서울 반도체, 기관의 매수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쌍끌이 매수 종목 하나 보이네요. 그 밖에도 웨이는 어제 재료 소멸 때문에 6% 넘게 급락했지만 안랩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어제 실적 나왔더라고요. 외국인 샀고 CJ 홈쇼핑 좀 조용하다 다시 신고가 냈습니다. 메디톡스는 아주 조용히 계속 신고가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기관 이 밖에도 한스바이오메드,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빅솔론을 매수 잡아줬네요. 네, 차장님 추가 분석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번 중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최근에 이야기를 좀 못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최근에 어떤 이미 작년 말부터 올 3분기를 정점으로 스마트폰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아마 3분기의 어떤 실적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일단 저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 통제를 통한 견고한 수익성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부분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10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36% 정도 증가하면서 실적을 개선 주도할 것 같고요. 아마 환율 전망 때문에 일부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 어떤 저평가 IT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의 기대감 높아진 시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PER 6배 정도에 불과한 저평가 상대를 장기간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147만 원 정도 언저리 늘림목 매수와 목표가 16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간 8일 연속 순매수 계속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성수기 효과로 에어컨을 제외한 전사 부분에서 3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4분기에 LCD TV 출하량이 880만 대로 전분기 대비 30% 늘어날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차 영업
전사의 어떤 영업이익은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인데 이는 성수기 시즌을 타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에 공급되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연말 성수기 시즌을 겨냥해서 4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휴대폰 부분의 적자폭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G2 판매량 200만 대 소폭 상회하면서 개선되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에 어떤 주목해야 될 신제품으로는 내년 1분기에 G 프로 2 그리고 3분기 초에 G3 그리고 하반기에는 G 플렉스 2인데요. 특히 이제 G 플렉스 2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밴더블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단기적 실적 모멘텀이 LG전자에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전 에어컨 부분의 제품 경쟁력 기반으로 북미, 유럽 등의 선지 시장의 경기 회복을 통한 수요 확대 시 수혜를 입을 예정이고요.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에서 어떤 다운 사이즈의 어떤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또한 가전 에어컨의 어떤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는 내년 1분기부터 또 실적 모멘텀이 회복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67,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7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빅솔론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6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인데 빅솔론의 과거 주가는 만성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어떤 높은 이익률 및 꾸준한 수익 증가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외형 성장성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근데 과거 이제 감소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라벨이나 모바일 프린트 매출액 증가로 최근에 상쇄하지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라벨 모바일 프린트 매출액 규모가 메커니즘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벨과 어떤 모바일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60%에 최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형 성장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멀티플의 어떤 원인을 해소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높은 멀티플 어떤 부여 조건인 외형 및 수익성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빅솔론 같은 경우는 70%에 이르고 고객 수가 4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이나 환율 등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 이외에 실적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중소형주들이 전방 산업의 어떤 업황 변동의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14,2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150만 원 육박한 삼성전자 목표가를 160만 원이라고 불러주셨고 LG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사도 10% 정도 수익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빅솔론까지 설명을 IBK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통해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11월 29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까지 닷새째 오르면서 2,050에 육박했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기관 중에서 특별히 금융투자의 매수, 어제 증시 상승에 큰 도움이 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했습니다. 열리지 않았는데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큰데다가 무엇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선진국의 경기 회복 기대를 해본다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훨씬 더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오늘 11월 마지막 또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더더욱 궁금한데요. 피날레가 중요하잖아요. 출발 상황 분석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뉴스타그의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갭상승분 그대로 지키고 고점에서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은 약간 혼조세로 주가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뭐 0.48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보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45포인트, 특히 어저께 이제 의미 있는 갭상승이 나오고 최근의 패턴과 다르게 상승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다음 주까지 지금 움직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난 7월 달부터 친다라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한 달 오르고 한 달 좀 쉬고 또 한 달 오르고
한 달 쉬고 이런 모습 패턴을 보였던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조정이 나온 거죠. 엄밀히 일단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그 정도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의외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한 달의 마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 달 만약에 다음 주 초까지만 잘 지수가 선방을 한다라면은 다음 달 뭐 2100까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뭐 고압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어저께 자동차 3인방이 좀 약했는데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주주가들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오늘은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 대비해서 조금은 좀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걸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한국전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혼조세를 출발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 상승을 해가지고 517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상승하게 되면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11월 11일에 급락세가 연출됐던 지수 때까지 일단은 회복시켰다는 부분들, 어저께 21선 돌파를 시켰고 오늘은 거기서 조정이 아니라 추가적인 갭상승이 동반시켰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질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다음 주에 혹은 12월 중에는 한 530포인트 혹은 540포인트대까지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종으로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오래간만에 거의 5% 가까운 급등세로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CJ5쇼핑, 지송쇼핑 등이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 일단 뭐 셀트리온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은 혼조세,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진폭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혼조세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빠르게 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코스닥까지 같이 양시장 모두 엿새째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게 됐네요. 자,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어제 니케이가요, 뭐 6개월도 아니고 6년 내 최고치를 종가상 경신했었더라고요. 엔저 그리고 소매 판매도 석 달 연속 오르면서. 근데 오늘은 약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겠죠. 0.4% 정도 내린 15,661선에서 개장했는데 오늘 아침 일본에서 정신없이 지표들이 개장 전에 쏟아졌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전해드릴게요. 먼저 일본의 10월달 소비자 물가 CPI가 나왔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9% 정도 물가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디플레에 빠져있는 일본으로서는 물가 끌어올리려고 하죠.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물가가 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10월 지표로서 실업률이었는데 4%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달보다 0.1%포인트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달과 똑같은 수치가 10월에 잡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0월 가계 지출인데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9% 상승했다고요. 예상치에 부합한 가계 소비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산업생산 예비치였습니다. 산업생산은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전월비 0.5% 증가에 그쳤다네요. 지표가 조금 혼조세를 보인 점, 전일 6년의 최고치에 따른 고점 부담, 니케이가 약간 약세로 출발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말 이제 수출업체 내고장이 펼쳐질 법한데도 어제 올랐었고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일단 간밤에 뉴욕은 휴장이었었잖아요. 네, 추수감사절 휴일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해지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스페인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3% 상승을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11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ECB의 추가 정책 출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됐습니다. 다만 유로존 민간 대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유로 환율은 하락 후 반등해 전거래일 대비 보합권인 유로당 1.36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는 BOJ의 추가 부양 정책 전망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달러당 102엔대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10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원달러 환율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원엔 환율 하락으로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높아져 상승 출발했는데요.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9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하락 흐름을 보이다 전일 대비 0.4원 상승에 그친 1061.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외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물론 오늘 아침 발표된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은 여전합니다만 월말을 맞은 내고 물량 출하 압력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6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한테 11월 마지막 거래 외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50선에 육박한 가운데 돌발 종목 오늘은 4종목 한번 볼까 합니다. 전일 장 마감 주요 공시를 잘 보셨다면 오늘 돌발 종목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입니다. 실적도 괜찮았고요.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맺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4%대 급등세로 개장을 했고요. 한미약품은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지금 뭐 유상증자 한 1,000억대 얘기도 나온 상황에서 유무상증자 같이 한다라는 결정 속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어제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 때문에 몸살을 앓더니 오늘은 그 불똥이 한미약품으로 튀네요.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 이제 실적 공시가 난 두 종목 예림당과 매일유업도 여러 가지 뭐 공시 중에 하나였었는데 실적이 꽤 괜찮았었죠. 심지어 매일유업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3, 4%대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오래간만에 강세인데 분석 돌발 종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서 듣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날에 뭐 실적 얘기는 나왔죠.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809억, 영업이익이 418억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비 했을 때는 뭐 비슷한 수준, 뭐 매출액 한 810억 정도 나왔었는데 유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전 5.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러나 매출액은 한 31%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6% 정도 증가를 했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52% 정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이 램시마의 유럽 승인이 당초 기대보다 좀 지연이 되면서 이 지난 2분기의 매출 규모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증가세로 좀 돌아섰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두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1,200억 규모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34.39% 정도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이 좀 나왔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하고 관련된 회사지만 일단 이 부분에 좀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셀트리온이 사실 이 고점 이후에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CEO 리스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뭐 세력과의 싸움,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국내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임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설명을 좀 첨부해드리면. 뭐 38,000원대 그러니까 4만원 가격 정도가 일단 바닥 가격으로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좀 4만원에서 43,000원 뭐 이 가격대 어떤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5,000원, 6,000원대 가격 돌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47,000원대 가격 돌파가 생긴다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한 자리에 올 수 있는데 그 위에까지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매물벽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좀 가볍게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항시 의문으로 좀 남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7,000원대까지 만약에 좀 가볍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뚫어준다면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자리, 그러니까 43,000원, 뭐 45,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다시금 좀 뚫지 못하고 밀린다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4만원대에서 43,000원 가격대에 지리한 박스권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약품인데 뭐 대규모 유증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식가치 희석에 의한 단기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이 한 12% 정도 희석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좀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연구개발과 투자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이 R&D 비용 800억 가운데 500억이 당뇨병 치료제 이 랩스라는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후기 임상 이상에 사용되는데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라서 시장성이 사실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연구원들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동아소시홀딩스와 동아ST 뭐 크리스탈의 지분 가치가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676억에 달하는데도 유증을 선택한 점은 일단 기존 주주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 그리고 이 단기적인 유상증자 규모에 따른 주가 조정은 분명히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만약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12만 원대를 다시금 좀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12만 원 가격선을 좀 지키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급격한 반등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조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갭자리를 좀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11만 원대 한 11만 4천 원, 5천 원 수준의 추가 조정은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11만 2천 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는데 만약에 11만 원 초반대가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4억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7억 432.1% 정도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4만 4천만 원인데 상승률이 뭐 거의 기염을 토할 수준인데 1396.8%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예림당 움직임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실적 반영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구나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느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선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 이유가 최근에 조정이 오더라도 11선은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원대에서 한 400원대 이 가격대는 매수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야 되는 예림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북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이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메일유업인데 역시나 예림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주가에 얼마만큼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원유 인상, 제품 판매가 인상 간의 어떤 시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가 부담과 뭐 치즈 마케팅 비용 선집행 이런 부분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메일유업의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메일유업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는데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눌림목을 이용하자. 44,000원 초반대 정도에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가셔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45,000원대 가격대를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부터 메일유업까지 돌발 종목 4종목 오늘 특별히 하나 더 많이 추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이닉스가 36,000원을 조금 전에 찍었어요. 외국인 러브콜 때문에 신고가 오늘 또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2차 목표가를 37,000원 불러주셨던 분도 계셨었는데 SK 하이닉스 V자 반등으로 대단합니다. 못 말리는 또 하나의 종목이죠. NC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 중국 흥행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지수만큼이나 만만찮게 엿새째 상승 중이고 역시 신고가죠. 한국전력이 오늘 또 역시 부진한데 어제는 원전 또 하나 고리 1호기 가동 중단 소식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원전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들어보고요. 대성산업이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하나를 매각했는데 뭔지도 얘기 들어보고 그 매각 기대감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죠. 그리고 오늘 백신 테마가 좀 새롭게 힘을 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주 어제에서 오늘까지 급등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료 노출 때문에 안랩이 6%대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안철수 테마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특별히 동양 PNF라는 새롭게 안철수 테마에 끼어든 이 종목은 얼마나 힘이 강한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와 NC소프트부터. 네, 일단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띄고 있죠. 네. 3만 거의 6,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이런 종목군들 보신다면 올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오른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펄을 예상한다. 혹은 그 예상을 한다라면은 한 8배 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배까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도 가격적인 매력도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여전히 우시공장 화재로 인한 그 반사 이익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대라면은 이미 고점을 돌파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침 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서도 충분하게 한번 4만원대도 한번 보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나쁘진 않다. 다만 한 35,000원, 34,800원, 35,000원 정도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 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NC소프트도 같은 맥락인 거죠. 블레이드앤소울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상당히 그 중국 시장에서의 그 호응도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그 현금 창출 능력이 또 발생하는 게임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띌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드린 게 21만 5천, 22만원 정도 돌파가 되고 나서는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 1차 목표치까지는 온 것 같아요. 한 25만원 정도 오게 되면은 좀 걸릴 수 있는 위치라고는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쭉쭉쭉 해서 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은,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띌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바로 기간 조정을 뛸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폭발 시연을 한번 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부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 주가 흐름을 좀 띄면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상승 이후에 다시 기간 조정 들어갈 수도 있지만 추격 매수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만 여기서 그냥 바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수익도 못 나고 계속 전전긍긍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좀 누리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성산업이 이제 그 호텔 보유하고 있는 호텔을 지금 1,400억 정도에 매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셰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을 매각을 하는 것인데 1,400억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호텔을 매각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투자에다가 300억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한 46% 정도 보유를 하면서 호텔의 경영권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미 이게 좀 먼저 좀 반영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인 것이지 이게
어떤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좀 제한이 걸릴 수 있고,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5,100원대는 상당히 강한 매물대, 저항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121선도 있고, 이 앞전에서 7월달, 8월달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강하게 이탈했던 위치가 5,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차라리 5,100원이나 5,200원이 돌파 안착이 됐을 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고려원전 1호기 쪽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한빛 원전 4호기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대란 그렇죠. 예. 어쨌든 요즘에 최근 2, 3년 동안 움직임을 보신다라면은 여름의 전기 수요보다 오히려 겨울의 전기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트렌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난방을 했던 부분들이 가스나 석유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 전기 난로에 대한 난방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그런 우려가, 만약에 어떤 원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솔직히 더위는 참을 수 있지만 추위는 참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참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주가를 아주 이전과 같이 지난 여름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던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금방 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난다라면은 다시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의 테마가 있죠. 하나는 안철수 관련된 테마, 두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주 테마인데, 일단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냐면은 복잡한 연산 암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사이버 화폐를 주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사이버 화폐랑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사이버 화폐라 사이버 머니라 생각하신다라면은 예전에 유행했던 도토리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걸 사기 위해서 현금을 사이버 머니를 바꾸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효용 가치를 더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큰 이슈는 없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고, 이게 무한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제한된 2,100만 개만 딱 발행을 한 것이고, 2,100만 개에서 이미 50% 정도는 이미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급이란 표현보다는 채굴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광산이나 광산에서 어떤 석탄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캐듯이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50% 이상 채굴이 된 상황에서 나머지 50%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희소성, 이런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연초에는 19불 했던 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는 1000불까지도 올라갔었다고 하고,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의 가상 화폐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관련된 종목 주식이 없는데 유일하게 있다라면은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SK컴즈가 관련됐는데, SK컴즈가 왜 관련됐냐면은 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비트코인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마운틴콕스라든지 코빗이라든지 전 세계에 3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K컴즈 자회사가 SK플래닛이 코빗에 대해서 약 지분을 한 60%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면 그로 인해 수익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SK컴즈가 3일 연속 급등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테마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제이시언은 왜 또 이제 어제 오늘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잡한 암호화를 풀기 위해 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시언 자회사가 고사양의 메인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전 국민이 컴퓨터를 한 대씩 산다라면
메인보드를 교체할 정도로 네네. 수요가 높다라면은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몇몇 그 매니아층으로만 확산되고 끝난다라면은 큰 그 반사 이익을 누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가상의 사이버머니다 보니까 보안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뭐 미국이나 중국에 청문회를 했던 이유가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루원이라든지 한일 네트워크라든지 뭐 SGA 같은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그 보안 회사도 많을 거고 중국도 보안 회사가 많을 텐데 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안을 맡길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좀 관련된 테마로 묻기에는 조금 과도하다는 거. 좀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어쨌든 새로운 어떤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래의 새로운 그런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이제 안철수 그 테마주들이 이렇게 살아날 줄이야. 그렇죠. 근데 예. 뭐 엄밀히 따지면 많이 살아났다 말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빠지던 부분이 완화가 되고 올라오는 것인데, 이제 어저께, 신당 창단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명을 오히려 쏟아졌었어요. 뭐 안넷 같은 경우도 뭐 급락이 나왔었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어저께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테마는 좀 한 풀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동해안 PN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이계한 예전에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계한 그 전 의원이 네. 대표이사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창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주당 탈당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테마에 편입이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테마에 편입된다고 해서 안철수 씨가 창당한다고 해서 동양 PNF가 뭐 실적이 100% 200%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른 종목은 다시금 꺾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테마는 유 대표님께 다 질문 드려야 될 거 너무 얘기가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자, 특징주 한 3-4가지만 조금 더 빠르게 더 추려드리고요. 곧바로 전략,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두 분께서 또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해서 오늘장 볼만한 추천주 하나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LG 패션이 3분기 실적 보고 주가가 전고점을 살짝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이 파리바게뜨 그룹인 SPC 그룹하고 제휴해서 음원 서비스 내달부터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지금 5일째 상승 원인 들어보고요. 다날이 급락해서 신저가 경신할 뻔했던 아침인데 다행히 밑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LG 패션부터 한번 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LG 패션 3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매출액 2,8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4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분기 만에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에도 이 전사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 이 패션 업체들 특히나 뭐 OEM 업체들도 있고 자기 브랜드를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패션 업체들이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수혜 그리고 사실 그간 계속 좀 우려먹긴 했었는데 중국 쪽의 이슈가 다시금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LG 패션 같은 경우 불황기 가장 보수적인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향상시킨 효율성 이 부분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소비 개선이 되면 그 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일단 이 1200만 회원인 SPC와 좀 제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SPC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그룹인데요. 이 내달 온라인 음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SPC 그룹은 내달 중순에 헬륨이라는 이름으로 음원을 듣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SPC 그룹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네오위즈 인터넷의 벅스뮤직과 제휴를 좀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벅스뮤직이 보유한 음원을 쓰고 수익을 나눠 갖는다. 그래서 SPC 그룹이 갖고 있는 1,200만 명의 멤버십 회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부동산 개발 호재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아투자개발,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데요. 이 중국의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영동의 제주 랜드마크 호텔을 공동 개발 기로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계열사의 동아투자개발이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과 제주시의 이 공동 개발한 호텔. 최근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어떤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녹지그룹 같은 경우 제주 랜드마크 호텔 개발과 관련해서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는 제주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을 2016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롯데관광개발이 계속적인 어떤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날은 좀 그와는 좀 반대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빚보증, 계열사에 대한 빚보증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다.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증한 엠페이 외 1인에 대한 1,323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연장을 했고요. 엠페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기업임에도 지난 2009년 970억을 보증한 이후 계속해서 보증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날 굉장히 좀 어려운 계열사에 계속 빚 보증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채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급락했다가 일단 밑꼬리는 달렸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야지 차트가 좀 반등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개장한 지 30분 후인데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약간 방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모셨기 때문에 전략 플러스 종목 추천 한 종목씩만 더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뭐 하시던 대로 전략 그리고 플러스 종목 하나. 네. 예. 일단 오늘 뭐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혼조세로 뛰고 있다는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뭐가 됐든 5일 연속 올라갔던 부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역시 기대감이 불안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근에 올라왔던 뭐 패션주라든지 뭐 몇몇 내수 관련된 종목군으로는 네. 지수를 올리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화학, 철강 뭐 조용해요. 그렇죠. 예. 화학, 철강, 조선, 뭐 경기 민감주들이 조용한데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다시 순환매 장세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으로 다시 매기에 쏠릴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다라면은 경일 롯데케미칼이 화학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과 같이 고점 돌파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롯데케미칼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도 좀 강한 흐름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좀 관심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이죠. 예. 예. 자, 경기 민감주 다시 보자. 사실 앞서서도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에 뭐 미국 연말 쇼핑 시즌 뭐 수혜 이거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큰 그림에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다시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다시 보자. 특별히 오늘 추천은 롯데케미칼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압구정으로 가서 김근호 연구원님의 오늘장 조언 플러스 역시 종목 하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수 때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때고요. 뭐 일단 2,000포인트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거의 한 2% 정도 올랐죠. 뭐 지수가 2% 올랐으면 종목들은 뭐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1,980포인트부터 따지면은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결국에는 뭐 전고점, 직전고점이 2,050에서 2,060포인트인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뭐 밑에서 좀 산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는 좀 혼조세를 보일 양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 이 두 가지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조금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저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챙겨 놓으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매수를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은 가장 수익을 많이 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성급하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저가에서 음봉 정도를 좀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매수 참여를 좀 하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주로는 제가 이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5일 이평선하고 10일 이평선이 굉장히 좀 밀집을 했고요. 물론 1차적인 상승은 좀 나왔습니다. 근데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금은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 모듈이나 뭐 오토포커싱, 액추에이터 이 카메라 모듈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1, 2등에 들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서 코스닥에 속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자화전자는 분명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반등 이후에 좀 눌림목 그리고 크게 위에 매물 저항 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조정을 최근에 받지도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IT 부품 중에서 그래도 자화전자 같은 경우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3,850원인데 23,600원 그러니까 조금 한 호가 한 두 호가 정도 밑에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6,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추천주 결국에 롯데케미칼에 이어서 자화전자까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수익 챙기면서 재매수 타이밍 노리자라는 의견 그리고 경기민감주 다시 한번 힘을 내는지 잘 보자 조언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11월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피로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선물 시장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나홀로 사고 있는데 요즘에 심상치가 않아요. 벌써 현 선물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한 사흘 연속. 근데 전문가들은 금융 투자의 움직임이 최근 파생해서 심상치 않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일단 공감하십니까? 오늘 황금 라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공감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11월 만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투신 쪽의 움직임이 시장의 영향력이 좀 컸지만 이번 주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날 금융투자 창구와 외국인 창구, 특히나 외국인 창구 잘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마무리가 되고 11월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공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 월말 효과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배당의 매력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연동돼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신규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매도 포지션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투자 창구가 왜 이렇게 연동성에서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들 집중을 하냐면요. 시장 종합적으로 살짝 좀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총 누적 시장에서 발생된 누적 포지션들을 잡는 거지 신규 자금이 어디로 쏠려 있다라는 것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좀 아킬레스건인데요.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어느 포지션에서 매도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계라든가 미국계 자금은 어디로 쏠려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여주는데요. 금융투자 창구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매수로 잡았던 포지션을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파생 시장을 놓고 보면 요때입니다. 요거 일봉상으로 좀 먼저 미리 요거 궁금해 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이제 11월이니까 정리하죠. 뭐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자 이미 여기서부터 요 자리에서부터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포지션들을 누적했지만 외국인들이 자꾸 쏠려 있을 때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으면 기관 금융투자 한참 전에 얘기 드렸는데요. 이때부터 기관 쪽 애들은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매도를 하다가 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확정치니까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다시 공포의 매수를 하다가 올라오면서 조금 줄여놓은 척 하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요 파동에서 어제 같은 경우 극도로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포를 먼저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금융투자 창구가 시장의 지배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당연한 거겠죠. 선치적으로 고점이 아니지만 사후증거금을 가지고 먼저 느긋하게 매도를 치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작은 수익 구간이라고 해도 벌어지면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갔고요. 또 역시 이 밑에 부분에서 매수 공포를 잡으면서 꾸준하게 계속 손실이 나더라도 꾸준하게 매수를 누적시키고 있다가 폭등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익권이 발생되자 역시나 빠르게 차익 실현 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만큼 금융투자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파생시장에서 트레이딩은 최근 올해 기준으로 하반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잘했고 그 방향이 얼추 좀 맞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기점으로 금융투자 창구가 매도 포지션으로 누적을 일단 시켰고 매도 방향체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긴즉슨 시장을 선치적 관점으로 학습 효과로 본다라면 이제 조정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 지나고 나서 뒷북 때리기보다는 미리 왜 금융투자를 잘 봐라, 수급 주체를 잘 봐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포지션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드리고 왜 그러한지를 미리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일단 월말 효과 때문에 외국인들 하나 정도는 월말 효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금융투자는 선치적으로 먼저 선행돼서 매수 포지션 잡은 것을 청산성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각은요.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전일 오후장에서 발생이 된 단기 하락 추세 그 부분을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하락 출발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방어 조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을 비롯한 개인 창구 쪽의 모습을 봤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한 메이저의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시간 대비해서 미결제 규모까지 보면 일단 관망세가 어제 대비해서는 철저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위점 위에 고점 대롱대롱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옆으로 지루한 횡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 개인들의 드라이브가 가장 빠릅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 콜옵션 쪽에서 일부 매도 쪽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 규모 쪽에서 외국인들은 전 콜옵션에 대해서 매도 우위 쪽이겠고요. 기관계 역시도 전 종목군에서 상품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서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의 등가 쪽과 외가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하는데 얕은 외가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역시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얘긴즉슨 개인들의 풋옵션 쪽이 상당히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풋옵션이 가격 디스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측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현재 산발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매도 우위 쪽을 잡혀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음 주 옵션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격론에서는 분명히 맞춰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옵션은 다음 주 이제 준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비차익 쪽에서 이제 베이시스 호전되면서 일단은 땡겨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콘텐커 상황 쪽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0.3대를 뛰어넘어서 어제 제가 특정 베이시스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 전략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라고 했죠. 그 부분을 역시나 뛰어넘으면서 지속이 되면서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쪽에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일부 종목군들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매수 차익과 매도 차익의 잔고 괴리차의 그 이격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 주서 충분히 바스켓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위치, 여전히 베이시스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방어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외국인이겠죠.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아닌 매수 포지션으로 확대가 된다라면, 매수 포지션이 확대가 된다라면 저가의 공포 매수를 사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만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투자 창구가 외국인과 같은 규모 쪽으로 매도를 확대시킨다라면 그건 폭풍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결론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저라면 오전장은 버리겠습니다. 포지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황금 라인 마지막 체크합니다. 270.10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방금 방송을 잡으면서 아래 꼬리를 정확하게 지지려고 나온 황금 라인인데요. 그만 중요한 황금 라인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도 포지션 잡고요. 어제 선물왕에서 마지막 부분에 매도 우위다 무조건 말씀드렸던 거 정확히 잡고 또다시 내려왔는데요. 그건 시장의 연결 수급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각 창구별로의 분석을 연밀하게 하다 보면 정확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10의 위축에서 현재 지지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분에 매수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깨고 내려가면 매수 고집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전략 잘 들었고요. 12월 커트러플 만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12월도 종합적인 파생, 특별히 다음 주 옵션 얘기 전략도 나올 수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피로감에 6거래 만에 약간의 하락, 그렇지만 보합권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수 속에 나홀로 엿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1,060원 살짝 깨진 모습이요.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 정도 지수대가 아마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까요? 저는 12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